2019년 7월 23일 미국 콜로라도주 그릴리의 외곽에 위치한 34번 국도와 49번 국도의 교차로 부근. 이날 굴착기 운전기사 제임스는 송유관 설치 공사로 인해 아침부터 주변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제임스의 눈에 들어온 작은 뼈. 처음에 그는 동물의 뼈라 생각했지만 혹여 몰라 장비를 정지하고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확인한 제임스는 놀라며 동료들을 불렀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동물이 아닌 사람의 유해였던 것입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유해의 머리에 남아있는 총알의 흔적. 타살된 후 이 장소에 묻힌 것이 분명해 보였죠. 전문적인 분석을 끝낸 조사관은 유해의 신원이 35년 전 실종됐던 조넬 르네 매튜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넬은 35년 전인 1984년 12월 20일 그릴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중학교 합창단 단원이었던 조넬은 그날 합창대회에 참가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짐은 장녀인 제니퍼의 농구 경기에 가기로 약속이 된 상태였고 어머니 글로리아는 시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집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8시 15분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친구 디엔의 아버지 차를 얻어 타 자신의 집에 도착한 조넬. 디엔과 그녀의 아버지는 조넬이 집에 들어가 거실에 불을 켜는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몰고 그녀의 집을 떠났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집에 도착한 짐은 차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넬의 신발과 숄은 그녀가 자주 앉는 장소인 히터 근처에 놓여 있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밖에는 눈이 쌓여 있었기에 조넬이 신발도 없이 나갔을 리는 없었죠. 친구들과 뒤풀이를 하고 10시에 돌아온 조넬의 언니 제니퍼 역시 동생이 안 보인다는 아버지의 말에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난을 좋아했던 조넬이 혹여 가족들을 놀래기 위해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어디에도 조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짐은 경찰에 신고했고 10시 15분에 그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눈이 쌓여 있었기에 남아있었던 발자국. 하지만 발자국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원 갈기로 흔적을 지우려고 한 듯 보이는 발자국은 성인이라는 것만 확인 가능할 뿐 정확한 단서가 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다툼의 흔적이나 강제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창문을 통해 집안을 살피다 조넬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잠가두지 않았던 차고를 통해 들어가 그녀를 납치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아버지인 짐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9시 30분. 장녀가 집에 도착한 10시까지 그는 아무런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의심했던 것은 이러한 알리바이의 부재를 비롯해 조넬이 입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혹 입양된 아이를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에 경찰은 알리바이가 없던 짐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며 매주 가족들과 교회에 다니는 짐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사랑에 편견은 없었다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자 짐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넬의 실종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연설에 언급될 정도로 전국에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에 배송되는 우유팩에 최초로 실린 실종자 중 한 명이었죠. 당시 조넬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이에게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했지만 별다른 정보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콜드 케이스로 분류된 조넬의 실종은 35년 후 공사 현장에서 그녀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이 남아있었기에 타살이 분명했지만 시간이 너무 흐른 터라 탄흔을 비롯해 별다른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되고 2개월 뒤인 2019년 9월 13일 그릴리 경찰국은 스티븐 다나 펜키라는 남성이 용의자라는 발표를 합니다. 예전 그릴리의 주민이었던 그는 조넬이 실종되고 몇 년 후 이사했고 2014년과 2018년에 아이다호주 주지사에 출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짐의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의 청소년 담당 목사였고 1977년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었기에 그를 더욱 수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신문 당시 이를 언급하자 스티븐은 1977년에 있었던 사건은 교회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었다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를 신고했던 여성은 후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의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경찰은 방송에서 사건을 다루기 전까지 자신이 존애를 전혀 몰랐다는 스티븐의 말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담당 교회 목사였던 그가 존애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검찰은 스티븐을 7살인가 납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연히 스티븐은 무죄를 주장했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 항변했습니다. 그는 조넬이 실종된 12월 20일 밤에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버지 집에 방문하기 위해 짐을 차에 실어둔 상태였죠. 그렇게 12월 21일에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향했고 며칠 후 그릴리로 돌아왔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스티븐. 하지만 그녀의 전 부인 안젤라의 증언은 그가 했던 말과 좀 달랐습니다. 다음은 안젤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현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스티븐은 21일에 캘리포니아로 갔다고 했지만 우리 가족이 그릴리를 떠난 날은 정확히 22일이었어요. 게다가 캘리포니아로 가는 일정은 전혀 계획에 없던 여행이었죠. 그날 스티븐이 갑자기 가자고 하더라고요. 26일에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소 듣지도 않던 뉴스 라디오 채널을 수시로 바꿨어요. 마치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찾는 것처럼. 그러다 조넬의 실종을 다룬 내용이 나오자 그는 채널을 고정했죠. 집에 도착하자 그는 갑자기 마당을 파기 시작했어요. 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무엇을 꺼낸 건지 묻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차고에 있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저희는 그 차를 어쩔 수 없이 폐차해야 했죠. 조넬이 실종된 지 몇 달 후 저와 스티븐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그날 목사님은 조넬이 안전하다고 말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듣던 스티븐은 조용하게 중얼거렸는데 제 귀에는 확실히 들렸죠.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는 그의 목소리를요. 게다가 2008년에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장례식에서 그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하느님이 조넬 매튜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스티븐 전 부인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매우 의심스러운 인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만으론 범죄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스티븐이 오랫동안 조넬의 사건에 관해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반복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발표했습니다. 그가 정보의 대가로 면책 특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경찰의 발표. 하지만 스티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지금 무죄인 자신에게 여론몰이로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1년 2월에 스티븐은 모든 혐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의 본격적인 재판은 2021년 7월 12일에 시작됩니다. 35년 만에 딸의 유해를 찾은 조넬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